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중반 여자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매일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이고 전 남친은 군 제대 후 복학해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제대까지 기다려줬더니 학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 지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옆에서 기다려준 거는 난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파릇파릇한 여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나다니 너무 열이 받았어요. 진짜 뭐 저딴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자주 면회 가고 택배로 먹을 거며 부대원들 것까지 챙겨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건 꽃신이 아니라 헌신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그놈 욕을 엄청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그만 마셔. 그러다 속 버린다 진짜. 그냥 좋게 생각해. 간만에 솔로 됐는데 그냥 여태 못했던 거 하면서 즐기면 되지. 그딴 모지리 같은 놈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마. 아니, 진짜 열받잖아. 어? 내가 군대까지 다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진짜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횟가닥 돌아가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군 제대했겠다. 지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지. 거기다가 어린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놈 여친 없다고 하고 다녔다면서 그냥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야. 아, 진짜 열받아. 진짜 재수없어. 내가 그동안 그놈 때문에 못했던 거 진짜 실컷 하면서 산다. 그래, 그래. 오늘까지만 술 진탕 마시고 이제 그만 슬퍼해. 이러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즐겨야지. 나 제일 먼저 타투할 거야. 타투하고 싶은 거 그놈이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할 거야. 요즘 남녀 할 거 없이 타투를 패션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좋은 문구 레터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이 그런 걸 왜 하냐고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간섭할 남자친구도 없겠다. 이때 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뻗은 다음날 일어나서 타투샵을 알아봤어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하고 싶어서 최대한 예약이 빨리 되는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후기도 좋고 타투이스트가 잘생겼다는 곳이 눈에 보여서 예약 문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터링 문구로 타투 예약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바쁜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일자는 수요일 마감 시간 예약이 하나 캔슬돼서 가능하고요. 수요일 제외하고는 빠르면 3주 뒤에 가능합니다. 저 수요일 마감 시간으로 할게요. 예약해주세요. 타투를 하라는 신의 뜻인지 마침 딱 모레 날짜에 자리가 나서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어요. 계속해서 후기를 찾아보면서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이쁘게 나올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퇴근을 하고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문구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의 필체로 해야 잘 어울릴지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타투를 받으러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직 이전 손님이 타투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뒤에 끝이 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전에 고객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보는 순간 왜 후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생긴 타투이스트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떡 벌어진 어깨하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문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타투 위치랑 필체 등을 상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서 타투를 받았어요. 저는 가슴 및 갈비뼈 쪽에 타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픈 부위라고는 하는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싶었어요. 후회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부위에 하면 크게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 속옷을 벗고 테이프 같은 걸 가슴에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를 즐겨라 문구를 영어로 새겼어요. 타투할 위치에 전사를 찍고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어찌되었든 남자 앞에서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흥분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누워있고 그 남자는 섹시한 팔뚝으로 저에게 가까이 와서 갈비뼈 쪽에 작업을 해주니 심장이 떨렸어요. 정적 속에서 타투하는 소리랑 저와 그 남자가 침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작업이 끝났고 마무리로 알로에 젤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알로에 젤을 닦아주면서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데 그 남자의 단단해진 그곳을 봤습니다. 저도 타투를 받으면서 굉장히 묘하게 흥분이 되었는데 이 남자도 그랬나 봐요. 저는 많은 고객들을 받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감흥 없이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도발을 했어요. 이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매번 여자들 이렇게 해줄 때마다 그렇게 단단해지세요? 네? 아니요. 죄송해요. 원래 안 이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단단해지셨지? 죄송해요. 너무 불쾌하시죠?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고객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 손님이죠. 여기 올 사람 없죠? 네, 마지막이에요. 올 사람도 없고요. 저 되게 시간 많은데. 그리고 저도 사장님 마음에 들거든요. 올라올래요? 그 남자를 엄청나게 도발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키스를 하면서 베드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베드 위에서 하니 굉장히 색다르고 조심스러웠어요. 저 또 놀러와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타투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종종 샵으로 놀러 갔고 우리는 샵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플 타투도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남친 덕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맙네요. 전 남친 놈은 신입생 여자한테 얼마 안가 차였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야 복학생이 군 제대도 했겠다. 뭔가 든든해 보였겠지만 젊은 남자애들도 수두룩한데 늙은이 복학생이 계속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놈 못생겼거든요. 차였다는 소리를 듣고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노총각이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자 경험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모태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에 꼽을 만큼 연애를 해봤고 그마저도 6개월 넘게 만난 건 딱 한 번. 그것도 20대 초반 철없이 만났던 거라 제대로 된 연애라고 하기엔 좀 못하죠. 그래서일까요?
또래 친구들보다 여자 대하는 게 영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특히 소위 여자 다루는 솜씨랄까요? 바밀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운전으로 치면 완전 초보 수준이었죠. 좀 전 손에 꼽을 만큼 연애란 게 반밀 횟수를 말한 거니깐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어정쩡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이라는 무덤, 아니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죠. 이제 제 옆에 남은 찐 총각은 결혼 포기 선언한 창식이 딱 한 명뿐이네요. 그런 저에게 진정한 여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준 사람이 나타났으니 49살에 저희 동네에 미용실을 차린 희진 아줌마였습니다. 희진 아줌마를 알게 된 건 순전히 엄마 덕분이었죠. 엄마의 오랜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셨거든요. 5년 전 저희 동네에 아담한 상가주택을 지어 1층은 미용실, 2층은 살림집으로 이사 오셨는데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서 금세 입소문이 났고 엄마도 그때부터 쭉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국내 이발소만 고집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세상을 뜨시는 바람에 작년 가을부터 엄마 소개로 희진 아줌마 미용실에 발을 들였죠. 처음 봤을 때 희진 아줌마는 머리 솜씨는 물론 손님을 편안하고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프로구나. 장사 수완이 대단하네 싶었죠. 신기하게 여자 손님뿐 아니라 남자 손님도 꽤 많았는데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죠. 나이를 잊은 듯 늘씬한 몸매에 웬만한 연예인 뺨치는 미모, 특히 샴푸할 때 해주는 두피 마사지는 와, 솔직히 처음엔 여기가 안마방인가 미용실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스포츠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배우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모로 참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미용실을 거의 매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갈 때마다 희진 아줌마는 영수 씨, 애인 생겼어? 아직이야. 농담인지 진짜 걱정인지 모를 말로 제 연애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럼 이번엔 파마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요즘 남자들도 비비크림 정도는 발라줘야 한다니까. 그래야 얼굴색도 좋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여. 제가 노총각인 걸 아시고는 외모에 부쩍 신경 쓰라며 끊임없이 조언해 주셨고 저 역시 아줌마 덕분에 조금씩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점점 자신감이 붙더군요. 그런 아줌마가 제겐 너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희진 아줌마는 6년 전쯤 남편이 밤낚시를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추돌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하나뿐인 아들마저 그 사고로 함께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희진 아줌마는 힘든 시간을 보내다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보험금을 보태 지금의 상가주택을 마련했다고 하였네요. 희진 아줌마는 저를 유독 살뜰하게 챙겼어요. 영수 씨, 보면 볼수록 아들 같아 하시면서요. 어쩌면 연애도 못하고 늙어가는 제가 안쓰러워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보통 남자 커트는 젊은 직원들이 맡아서 했는데 저는 희진 아줌마가 직접 커트를 해주었어요. 아무리 손님이 많아 바쁠 때도 기다릴 수 있지? 묻곤 하셨죠. 어쩔 땐 1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고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내일 올래? 하시며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저를 그렇게나 신경 써주는데 저 역시 희진 아줌마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죠. 머리를 매만지며 다정하게 오가는 말들, 샴푸할 때 가까이서 느껴지는 숨결, 어느새 저도 모르게 희진 아줌마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퇴근길, 문득 내일 있을 친구, 결혼식이 생각났어요. 며칠 동안 야근하느라 머리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곱슬머리라 그런지 며칠만 지나도 제멋대로 뻗치는 게 영 보기 싫었어요. 백미러로 머리를 슬쩍 보니 저절로 욕이 튀어나왔죠. 젠장, 망했네. 왁스를 발라도 스프레이를 뿌려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58분. 희진 헤어샵 문 닫는 시간은 9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친 듯이 미용실로 달려갔어요. 차를 겨우 주차하고 뛰어가는 내내
혹시 문이라도 닫혀 있을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아줌마, 저저머리 좀 어떻게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자 다행히 은은한 조명 아래 희진 아줌마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50살 초반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육감적인 몸매. 유하게 김혜수 씨랑 신세경 씨를 섞어 놓은 듯한 분위기. 그리고 세월마저 비껴간 듯한 동안 미모까지. 평소 알바생 아줌마는 영락 없는 동네 아줌마 스타일이라 편안했는데 희진 아줌마는 뭐랄까 좀 다른 의미로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존재였어요. 어머, 영수 씨.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희진 아줌마 특유의 넉살 좋은 웃음이 어색함을 사르르 녹였어요. 내일 친구 결혼식인데 뭐라 도저히 안 되겠어서요. 염치불고하고 마지막 손님으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결혼식이라고요? 어서 앉아요.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저를 커트 의자로 안내했어요. 평소에도 희진 아줌마랑은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해서 곧잘 수다를 꼭 피우곤 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묘했어요. 마지막 손님이라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게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가위질 소리만이 맴도는 공간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희진 아줌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푸념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정말. 그녀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짠해졌어요. 갱년기 우울증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왠지 모르게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네요. 영수 씨도 아직 여자친구 없으시죠? 오늘따라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 네. 없죠. 괜히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자 경험은 있으세요? 여자 경험? 그 단어에 뇌가 순간 멈춘 듯 했어요. 그녀가 물어본 여자 경험은 단순한 연애 경험이 아니라 키스나 그 이상의 경험을 묻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예전에 여자친구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혼자죠. 얼버무리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침묵했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자 경험이야 당연히 있죠. 근데 최근엔 없어요. 그건 희진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호호호. 나도 한동안 솔로였으니 우리 둘이 처지가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미소만 지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9시를 훌쩍 넘었고 드디어 커트가 끝났어요. 이제 머리 감아야죠. 평소처럼 익숙하게 세면대로 향하려는데 희진 아줌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아, 잠깐만요. 그냥 여기서 누워서 감으세요. 퇴근 직전 마지막 손님이시잖아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샴푸 서비스 해드릴게요. 특별한 샴푸 서비스라니 속으로 기대했지만 짐짓덤덤한 표정으로 샴푸대에 몸을 맡겼어요. 눈을 수건으로 가리자 곧 희진 아줌마의 섬세한 손길이 제 머리카락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샴푸 거품이 부드럽게 두피를 감싸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손가락이 제 귓불을 살짝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찌릿찌릿했어요. 뇌 회로가 순간 쇼트되는 기분이었죠. 저도 모르게 야릇한 신음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영수 씨, 좋아요? 희진 아줌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들렸어요.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묘한 울림이었죠. 좋냐고 물으시다니 설마 이건 그릴라이트인가? 그날 두피 마사지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어요.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손길, 샴푸 향과 희진 아줌마의 채취가 뒤섞여 야릇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헹굼이 끝나고 머리를 일으켜 앉았을 때 거울 속 희진 아줌마 얼굴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녀 역시 저를 단순한 손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상기된 그녀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귀여워 보였어요. 머리를 말리는 동안에도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우리 사이를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긴장감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평범하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나가기엔
너무 아쉬웠죠.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일단 뭐라도 만들어야 했어요. 저 혹시 제가 마무리 정리하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엉거주춤 제안하며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사용했던 수건을 정리했죠. 그런 저를 보며 휘진 아줌마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이제 퇴근 준비해야겠네. 휘진 아줌마가 앞치마를 벗는 순간 뇌가 순간 정지했어요. 평소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실제 몸매가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볼륨감이었죠. 앞치마가 벗겨지자 마치 봉인이 해제된 듯 그녀의 육감적인 S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건 꿈인가? 생시인가? 영수 씨, 잠깐만요. 혹시 옷에 머리카락 좀 떼어주실래요? 희진 아줌마가 등을 돌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저를 유혹하기 위한 행동처럼 느껴졌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옷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작은 것들은 손으로 쓸어내리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명백한 신호 같았죠. 뇌 속에서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이미 이성은 욕망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렸죠. 그럼 음료라도 한잔하고 잠시 쉬었다 가세요. 희진 아줌마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자 그녀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 손님 더 올지 모르니 문은 잠가야겠네. 덜컥 문이 잠기는 육중한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여기 있으면 손님인 줄 아니까 안쪽 방에서 잠깐 쉬어요. 희진 아줌마는 손짓으로 세탁실 옆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약 5분 뒤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비타오백을 꺼내더니 제게 건네며 말했죠. 영수 씨, 이거라도 좀 드세요. 더우시죠? 비타오백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는데 그녀가 갑자기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어요. 저기 영수 씨, 혹시 허리 좀 눌러주실래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침대에 누워 저를 올려다보는 희진 아줌마의 눈빛은 묘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건 100% 그릴라이트였죠.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폭발하는 듯했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시원하다. 그녀의 입에서 야릇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영수 씨는 마사지를 영 못하시네. 아프기만 하고 이리 와봐요. 제대로 하는 법 알려줄게요. 희진 아줌마가 몸을 일으켜 앉더니 제 손목을 잡아 끌어 침대에 눕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그녀의 손길이 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부드럽지만 힘있는 손놀림, 척추뼈, 마디마디를 꾹꾹 눌러주는 압력, 뭉쳤던 근육이 스르륵 풀리면서 온몸이 나른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흡흡.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야한 소리 계속 낼 거예요? 희진 아줌마가 웃으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아줌마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시원해요.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뱉어버렸죠.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서로 멋쩍게 웃었어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네요. 그날 밤 희진 아줌마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제게 진정한 여자의 세계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을 되살려 주었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계산을 하려고 보니 커트 비용은 12,000원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감사한 마음에 2만 원을 계좌이체했죠. 저 희진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계산할 때 받은 명함 번호를 저장했다고 하니 희진 아줌마는 그건 업무용이고 개인 번호 따로 있어요. 라며 제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개인 번호를 저장하고 미용실 문을 나설 때까지도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오늘 너무 좋았어요. 문자를 보내는데 뭔가 묘하게 찝찝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죠. 나 진짜 연인이 생긴 건가? 40 넘은 아줌마랑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했던가.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마치 샴푸 거품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그러나 더섭이 흘러갔어요. 미용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속삭였죠. 금요일 밤 8시 58분의 짜릿한 만남은 매주 반복되는 은밀한 데이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어떤 날은 미용실 작은 방에서, 또 어떤 날은 근처 공원에서도, 그녀의 차 안에서도 은밀하게 우리는 늦깎이 로맨스의 불꽃을 활활 태워갔어요. 희진 아줌마는 제게 인생의 활력소이자 짜릿한 일탈 그 자체였죠. 뒤늦게 찾아온 노총각의 뜨거운 열정, 아줌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육감적인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그녀의 묘한 눈빛. 하지만 모든 거품이 그렇듯 우리의 관계도 언젠가는 터질 운명이었나 봐요. 그 징후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며 영수야, 뭔가 달라졌네. 여자 생겼어? 놀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죠. 핸드폰이 울릴 때면 괜히 움찔거리고 핸드폰을 건네주는 친구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창식이와 술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야, 영수야, 너 요즘 뭔가 수상해. 여자 생겼지? 평소 같았으면 미친놈, 무슨 여자야. 농담으로 받아쳤을 텐데 이번에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버렸죠. 야, 진짜 있구나. 말해봐. 어디서 만났어? 나이는 어떻게 생겼어? 창식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동네 미용실. 와, 미용실. 그럼 미용사. 젊어? 예뻐? 사실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 엄마 단골 미용실 원장님인데 좀 연상이야. 창식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연상이라면 얼마나? 40대 중반? 뭐, 아줌마랑 사귀는 거야? 그렇게 창식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영수야, 너 정말 아줌마한테 진심이야?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거야? 창식이의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조차도 제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단지 그녀가 주는 설렘과 짜릿함에 푹 빠져 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창식이의 질문을 곱씹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희진 아줌마에게 진심인가? 우리의 관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미용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갔고 금요일 밤 8시 58분의 만남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계속되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무렵 희진 아줌마는 미용실 뒷방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영수 씨, 우리 이런 관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촉촉하게 젖은 눈가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먼저 말을 이었죠. 사실 요즘 조금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영수 씨는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나 같은 아줌마랑 좀 그렇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얘기에 당황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희진 씨,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스스로도 제 진심을 깨달았어요.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영수 씨 부모님은, 영수 씨가 원하는 평범한 가정은, 아이는? 그녀의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부모님께 40 중반의 여자를 데려간다고. 창식이를 비롯한 친구들의 반응은 또 어떻고?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죠. 며칠 후 그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영수 씨, 잠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용실에 찾아갔지만 그녀는 휴가 중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미용실로 향했죠. 미용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희진 아줌마가 손님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영수 씨, 희진 씨,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지금은 손님이 계셔서요. 어색한 인사를 겨우 나누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미용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그녀에게서 드디어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 저녁 8시 58분에 만나요. 금요일 저녁 8시 58분.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며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희진 아줌마는 카운터에 기대어 말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세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영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씁쓸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연하고 슬퍼 보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녀의 촉촉한 눈가에서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희진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알아요. 저도 영수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수 씨, 제가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봤어요. 영수 씨는 앞으로 가정도 꾸려야 하고 예쁜 아이도 낳아 키워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영수 씨에게 그런 미래를 선물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에요. 희진 씨와 함께라면. 영수 씨, 제발 현실을 냉정하게 봐요. 저는 이미 남편과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어요. 영수 씨 부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영수 씨 친구들은? 지금은 뜨거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현실적인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영수 씨,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지금 헤어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결정이에요. 그녀는 제 볼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애써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영수 씨, 당신 덕분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뜨겁게 안았어요.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향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려 했었죠. 희진 아줌마와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미용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다시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거든요.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일부러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 미용실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고 저는 여전히 희진 아줌마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 섬세했던 손길,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샴푸 향기까지. 희진 아줌마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오랜만에 동네를 걷다가 저도 모르게 희진 헤어샵 앞에 발길이 멈춰섰어요. 미용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빛바랜 간판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듯 횡댕그렁했어요. 임대문에 라는 빨간색 스티커만이 덩그러니 문에 붙어 있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저는 주변 가게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저기 혹시 희진 헤어샵은 어디로 이사 갔나요? 아, 희진 헤어샵 말씀이세요? 몇 달 전에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희진 아줌마가 정말로
이 동네를 떠났다니 연락처도 없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영영 떠나버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괜히 예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멍하니 하염없이 뒤적였어요. 그녀와 주고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텅 빈 화면 속에서 고마웠어요. 영수 씨, 행복하세요. 라는 짧은 문장만이 애처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고 그녀에게서 답장을 받지도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은 싸늘한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어요. 정말로 그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었죠. 그로부터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더없이 흘렀어요. 어느덧 저는 37살이 되었고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조심스럽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마음씨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주변에서도 저희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예물을 보러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1층 향수 코너를 무심하게 지나치는데 문득 잊고 지냈던 익숙한 향기가 스치듯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샴푸 향기. 그 순간 잊고 있었던 오래된 기억들이 낯이 댐이 무너진 것처럼 순식간에 밀려왔어요. 자기야, 잠깐만. 저는 약혼녀에게 양해를 구하고 홀린 듯 향수 코너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점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기 혹시 이 향수 이름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손님께서 찾으시는 향수는 미드나잇 멜로디라는 향수인데요. 은은한 사과 향과 장미, 그리고 포근한 머스크 향이 조화롭게 섞인 향이에요. 점원이 건네준 향수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깊게 향기를 맡아보았어요. 희진 아줌마가 늘 사용하던 바로 그 샴푸 향기였어요.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저 이걸로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약혼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향수야? 아, 그냥 향이 좋아서 나중에 당신 주려고. 그날 밤 저는 홀로 조용히 베란다에 앉아 그 향수를 손목에 뿌려보았어요. 잔잔한 바람에 실려 공기 중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를 가만히 맡으며 희진 아줌마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부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아주 가끔이라도 저를 한 번쯤은 떠올려 주기를.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저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총각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기분 좋은 자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영수야, 드디어 너도 장가가는구나.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랜 친구 창식이가 술잔을 기울이며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창식이는 제가 희진 아줌마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털어놓았던 유일한 친구였죠. 고맙다, 창식아.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아직도 가끔 그 아줌마 생각나고 그러냐? 창식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없이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입안으로 털어넣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씩 그 샴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창식이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영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 옆에 있는 좋은 사람 꽉 잡고 행복하게 살아. 희진 아줌마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은 이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창식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술잔을 채웠어요. 그래, 창식이 말이 맞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희진 아줌마와의 애틋했던 추억은 이제 그저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겠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아름다운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축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 안을 잔잔한 웨딩 음악이 감미롭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문득 제 등 뒤쪽 하객석에서 잊을 수 없는 익숙한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순간 쿵하고 멎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수많은 하객들 틈에 섞여 그 향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환청인가? 아니면 환각인가?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죠. 바로 그 순간 웅장하고 경건한 웨딩마치가 예식장 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름다운 신부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버진 로드를 따라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를 묵묵히 바라보며 애써 복잡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야.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문득문득 삶의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샴푸 향기를 다시 맡게 된다면 그때는 희진 아줌마와의 잊을 수 없는 애틋했던 사랑을 아주 잠시만, 아주 잠깐만 추억해도 괜찮겠죠. 화려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이 끝나고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을 행복하게 다녀온 후 저희 부부는 마침내 아늑한 새 아파트에서 설레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저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챙겨주었으며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저 역시 그녀를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뜨겁게 사랑했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되던 특별한 날, 아내가 제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어요. 자기야, 우리 드디어 아기가 찾아왔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네요. 아빠가 된다니 평생을 간절히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 드디어 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정말이야? 와, 믿기지 않아. 정말 고마워. 자기야. 저는 아내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뱃속 아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며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훔쳤어요. 아, 이것이 바로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행복이구나. 만약 제가 희진 아줌마와 맺어졌더라면 과연 이런 벅찬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결코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그녀의 말이 옳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모든 사람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 후 2년 뒤 어느덧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집 앞 동네 놀이터에 잠시 놀러 나갔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모래 놀이터에서 장난감, 삽과 바구니를 가지고 신나게 뛰어놀고 저는 그런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바로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낯선 여자분에게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익숙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것을 감지했어요. 온몸에 피가 순간 차갑게 식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 벤치를 조심스럽게 훔쳐보았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희진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지만 희진 아줌마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시간만 멈춰버린 듯 그녀의 곁에는 세월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놀랍게도 그녀 또한 저를 먼저 발견하고 예상치 못했다는 듯 동그랗게 뜬 커다란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수 씨? 희진 씨?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후 희진 아줌마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희진 씨는요? 그때 갑자기 미용실도 문 닫고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내가 그냥 모든 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저와 희진 아줌마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혼하셨네요. 예쁜 아기도 있으시고요. 네, 저기 모래놀이하고 있는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정말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하냐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희진 씨 덕분에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제 대답을 들은 희진 아줌마의 눈가에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가 스르륵 건져나갔어요. 희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고 있어요. 문득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에 끼워진 은색 반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결혼하신 건가요? 제 질문에 희진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은색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혼자예요. 바로 그때 모래놀이를 하던 아이가 장난감 삽을 든 채 뚜루루 달려와 제 다리를 와락 붙잡고 칭얼거렸어요. 아빠, 나 배고파. 집에 가서 맘마 줘.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희진 아줌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헤어지기 직전 희진 아줌마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영수 씨,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언제나 영수 씨가 부디 행복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고마워요. 희진 씨. 희진 씨도 부디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희진 아줌마와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깨끗하게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하고 후련했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이를 건네주고 저는 홀로 조용히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더 이상 그 샴푸 향기는 저를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한 편의 추억으로 잠시 스쳐 지나갔던 소중한 인연으로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지난날의 아련한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희진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따뜻하게 배웅해주는 모습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네요. 그리고 희진 아줌마의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오랫동안 제 곁을 맴돌던 은은하고 포근했던 샴푸 향기 또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갔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주인집 할머니인데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께서 가이드 해주신 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성적에 맞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기숙사 신청은 안 했어요. 캠퍼스에 갇혀 있기 싫어서요. 사실 비용적으로는 기숙사가 더 유리하지만 학교 기숙사는 싫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작은 아버지 친구분이 마침 그 지역에 사시는데 아름아름해서 한 주택가에 방이 하나 남는다고 하더군요. 오래된 구역이었는데 방이 예계 있는 집인데 계속 대학생에게 월세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집은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2층은 전세를 줬고 1층에서 혼자 살림하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워낙 깔끔하셔서 오래된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월세를 비싸게 놓을 수도 없으니 기숙사 비용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길래 얼른 계약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멀리 나가 살고 있었고 명절, 어버이날, 생일에만 왕래했고 할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수업이 일찍 끝난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주말에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과 친구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집에 와서 맥주병으로 다리를 문지르고 있는데 할머니가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주말에 놀지도 않고 일하니 힘들겠다. 내가 쓰는 안마기가 있는데 안방으로 와봐 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2년 전에 자녀들이 생신기념으로 안마의자를 선물해 줬다고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선물 받으신 건데 할머니만 쓰세요 하고 사양했어요. 학생이 너무 대견해서 그래라고 하시며 빨리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지방으로 내려오기 전에 매일 안마의자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었거든요. 자취생활 하면서 안마기가 꼭 필요했는데 마침 할머니가 쓰시는 안마의자에 앉으니 퉁퉁 부었던 다리도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갔어요. 할머니는 설기떡을 좋아하셨는데 동네에서 커피 설기, 단호박 설기떡을 팔더라고요. 2개씩 사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떡에 음료를 마셨고요. 할머니는 그동안 월세를 놓으면서 이런저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저처럼 살가운 청년은 처음이라고 좋아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가깝게 살면서 외주 외가에서 놀던 추억이 있고 할머니와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주인집 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할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남처럼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저 공부 잘하는 남매를 희망 삼아 살았다고 하시는데 주인집 할머니에게 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1학기를 마치고 첫 방학을 집에서 보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 갔다 오기도 했어요. 엄마는 영양가가 부족해 보인다며 억지로 고기를 사주셨고요.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엄청 잘 챙겨주신다고 말해도 엄마는 믿지 못하셨어요. 내 새끼 내 손으로 밥 해 먹여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먼 지방에서 학교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틈나는 대로 고기에 영양식품까지 사주셨어요. 반수를 해도 되고 조금 더 다니다가 편입해도 되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방학을 보내고 다시 자취방으로 내려가니 그 새할머니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웃 할머니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으니 200만 원인데 일주일 만에 갚겠다고 하면서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돈 언제 줄 거냐고 전화를 하면 오후에 줄게 하고 시간을 끌고 계좌를 확인해 보면 돈을 안 붙이고 다시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내일은 꼭 줄게 하며 미루고 미뤘답니다. 여름 휴가 때 마침 아들이 왔는데 돈을 빌린 할머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아들 얼굴을 보고 도망을 갔대요. 아드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이웃집 할머니는 돈 갚으라고 재촉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그 후로 한 달이 지나도록 할머니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개강일까지 3일이 남아있길래 할머니와 이웃집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그동안 동네에서 많이 놔주친 할머니였는데 생긴 대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우리 주인집 할머니가 빌린 돈을 못 받고 계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하시네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할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제가 속상해서 같이 오자고 했어요. 지금 당장 돈 갚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뭔데 할머니를 앞세우고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 나 다음 주에 갯돈 찾게 되면 갚을게요. 집에 가서 좀 기다리셔 형님 하는데 저는 이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억지로 눈을 닫으려고 해서 바로 112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에게 녹취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주인집 할머니는 경찰에게 차용증도 보여줬고요. 경찰이 무서웠는지 이웃집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바로 현금 2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돈은 서서 빌려주고 무릎 꿇고 받는다더니 나 그 여편네 때문에 화병이 생겼어. 근데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고마워 영민아 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날 할머니는 외식하자며 한우 식당에 데려가 주셨어요. 역시 젊은 사람이랑 산이 다르다면서 영민이 아니었으면 매일 돈 받을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암 걸릴 뻔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할머니랑 사는 동안 할머니 보호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손주 같은 영민이 덕에 아들도 해결해 주지 못한 돈을 받게 됐다며 왕갈비를 3인분이나 시켜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내 돈 어렵게 받았으니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며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줄었다며 기분 좋게 술도 마셨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영민이는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학교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젊은 총각이 걱정된다며 언제든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을 때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말이면 매일 밤 할머니 방에서 안마를 했고 할머니는 제 얼굴에 수분팩도 붙여주셨어요. 어느 날 안마의자에서 잠이 든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네요. 얼른 깨우지 그러셨어요 했더니 보기만 해도 총각이 너무 예뻐서 바라보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만 보면 여보라고 하며 존댓말을 했어요. 우리 여보 잘 먹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라며 맛있는 식사도 차려주셨고요. 할머니는 혼자 자기 무섭다며 저를 찾으셨고 저는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는 시력이 안 좋아지셨다고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수업이 없는 날 할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요. 한쪽 눈이 불편하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 밥을 차렸어요. 집에서 가끔 계란 후라이, 라면 끓여본 게 전부였는데 할머니를 위해 된장찌개도 끓여봤네요. 할머니는 여보가 해주는 밥상도 다 받아보고 너무 좋아요라며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한참 웃었네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실 때 동행하기도 하고 재래시장도 같이 다녔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요즘 신랑 각시 놀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웃네요.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집에는 짧게 다녀올 생각이에요. 할머니의 손발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월급으로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코트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 털어놓고 나니 너무 후련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나이로만 치면 중고생 아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 나이지만 아직 전 미혼이에요. 첫사랑에 실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땐 결혼할 여건이 안 됐고 일도 생활도 안정이 돼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을 땐 남자가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 나이까지 미혼으로 남게 되었어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친척들은 언제 시집갈 거냐, 그렇게 혼자 늙어 죽을 거냐, 죽으면 제사밥은 누구한테 얻어먹을 거냐 등등 말도 많고 타박도 많았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살던 친척들도 지방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안부 인사처럼 가볍게 제 결혼에 대해 한마디씩 참견들을 하곤 했어요. 언제부터 자신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됐지 뭐예요. 저보다 6살 어린 남동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덕분에 말이에요. 그 바람에 제 결혼 얘기는 싹 사라졌어요. 다들 갓난쟁이 조카한테 정신이 팔려서 제 결혼 따위엔 신경도 안 쓰게 됐거든요. 내심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데 이게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동생네는 결혼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혼자 임신이었던 거죠. 올케가 워낙 마른 몸이라서 임신한 티가 안 났었지만 결혼 당시 이미 4개월을 넘어서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네는 그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을 감행했던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야 혼전 임신인 걸 알게 된 엄마는 그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자신을 속였다고 엄청 욕을 했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애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준다고 그랬지 뭐야. 그나저나 이걸 어째? 당장 다음 달부터 오여산에 스크린 골프장 봐주기로 했는데. 어쩌긴 뭘 어째. 손주 봐야 돼서 가게 못 봐준다고 말해야지. 별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되면 내가 이 걱정을 하겠니? 이미 3개월치 세금까지 받아 썼단 말이야. 지난번 개돈 빵꾸 난 거 메우느라 빌린 오여사 돈으로 가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일찍 나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나저나 진짜 이거 어쩌니? 상견례 자리에서 손주는 자신 손으로 봐줄 테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엄마는 이제와 후회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돈내외 앞에서 큰 소리까지 쳐놨는데 이제 와서 손주를 못 봐준다고 하시기도 뭐하고 말이에요. 툭하면 말부터 지르고 보는 엄마 성격 탓에 이번 일도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바로 저한테요. 뭐? 나보고 애를 보라고? 엄마, 나 처녀야. 애는 낳아본 적도 없는 처녀라고. 근데 내가 무슨 애를 키워? 그것도 갓난쟁이를? 난 못해. 절대 못해. 엄마는 자신 옆에서 많이 거들 테니 제발 3개월만 대신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동화에 들어갈 서파를 그리는 프리랜서 서파 작가거든요. 직장인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편이죠. 그렇다 보니 엄마는 종종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착각하세요. 예를 들어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뭐가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아?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럴 때 집에 와서 일 좀 도울 것이지. 대략 이런 식이죠. 이번 일만 해도 그래요.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제가 집에 있다는 것만 보이는 거죠. 이기집애야, 너 생각 잘해야 돼. 막말로 네가 당장 시집을 갈 것도 아니고 시집을 간다 쳐도 그 나이에 애 갖는 게 쉽겠냐고. 그럼 네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겠니? 누구한테 제사밥 얻어먹겠냐고. 우리 민우밖에 더 있어? 고모가 돼선 조카가 차려주는 제사밥 꽁으로 얻어먹을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딱 3개월만 나 대신 봐줘.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너도 여잔데 닥치면 애 하나 못 보겠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응? 엄마는 3일 밤낮을 제 집에 찾아와 조카 육아를 부탁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딱 3개월이라고
선을 긋고는 조카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때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며칠 뒤 남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어요. 올케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진 탓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대신 육아를 떠맡았었던 남동생은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3개월이라고 못 박았던 게 어느 순간 1년이 되더니 2년으로 늘고 결국에는 4년째가 되었어요. 3개월만 봐주면 당신이 손주 육아를 맡아 하겠다던 엄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육아에서 발을 빼셨죠. 그 사이 조카의 육아는 저와 남동생네가 나누어서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남동생네는 아침에 조카를 저희 집에 데려왔다가 퇴근 후 저희 집에 들러 조카를 데려가요. 그 사이 저는 조카 밥을 챙기고 씻기고 놀이와 간단한 공부를 시키고요. 일반 아이 엄마처럼 육아를 하는 거죠. 처음엔 여느 초보 엄마들처럼 저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육아를 익혀나갔어요. 육아 블로그나 육아 서적을 보면서 조카를 돌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갓난아이 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책이나 블로그에 적힌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조차 어찌나 버겁던지 시간 맞춰 분유 타먹이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밤에도 중간중간 일어나 우는 조카를 돌보느라 다크서클까지 생길 정도였죠. 1시간만 마음 편히 자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거 된 소원도 없을 만큼 잠이 절실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일은 마감 끝나면 그 순간부터 해방이지만 육아는 끝이 없어요. 퇴근도 휴가도 없죠. 그냥 시작과 동시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애가 자랄 때까지 쭉. 무한 도돌이표죠.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제가 겪어보니 애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독방 육아에서 지금의 상태로 변한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그 사이 올케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올케가 복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 조카 육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독방 육아 때 비하면 천국이죠. 동생 내외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만 봐주면 되니까요. 게다가 주말엔 자유의 몸이고요. 학창시절 이후 이렇게 주말이 기다려지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주변에선 이런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해요. 제 자식도 아니고 왜 조카를 키우냐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애 봐준 공은 없다고요. 솔직히 그 말에 공감해요. 조카가 막 걸음마를 할 때였는데 온 집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사람 모서리에 찍혀서 이마에 피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근해서 애 이마를 본 남동생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저 역시 조카가 다친 게 속상한데 남동생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으니 그날 밤은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조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찌나 남동생이랑 올케 눈치가 보이는지 돕겠다고 나선 제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게 되더라니까요. 그럼에도 조카를 계속 보고 있는 건 그간 조카한테 든 정 때문이에요. 요 조그마한 녀석이 눈에 밟혀서 내칠 수가 없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이니까요. 육아는 처음이라 조카를 키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 혹시 내 조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제 식습관부터 말투까지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나쁜 습관은 고치게 되기도 했어요. 아이가 금방 따라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조카 육아에 빠져 살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조카를 키우면서 읽어줄 동화를 찾다가 차라리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직접 원고를 써서 더미북 그림책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편집장님이 저희 집에 왔다 보시군 시리즈로 총 3권짜리 계약을 하자고 제의한 거예요. 솔직히 너무 탐나는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남이 쓴 글에 그림만 그려오던 제가 진짜 책을 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원고 수정에 사파 추가까지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조카를 돌보며 하기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올케한테 전화해 사정을 말했죠.
3개월 정도 조카를 못 봐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어머 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 관둘 때도 한 달 정도는 기한 두고 말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부터 당장 애를 못 본다고 그러면 어쩌냐고요. 그럼 나보고 당장 어쩌라는 거예요. 막말로 저희가 언니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 얼만데 이래요. 아, 완전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올케, 지금 뭐라 그랬어? 돈?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올케가 나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야? 민우 봐주는 돈을 줬다는 얘기냐고. 뜸 들이지 말고 말해. 말하라고. 제 말에 올케는 황당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뭘 새삼스럽게 모른 척하세요? 벌써 4년 넘게 잘 받아왔으면서? 게다가 올 초에 20만 원을 올려달래서 매달 20씩 더 넣어드렸잖아요. 금시초문이었어요. 전 지금껏 조카를 보면서 동생네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올케, 나 그 돈 얘기 처음 듣는 거야. 지금껏 민우 보면서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동안 동생네는 매달 엄마한테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엄마는 중간에서 나 몰래 그 돈을 받아 착복해 왔던 거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남동생과 올케가 저한테 당당하게 이것저것 요구했던 일들이 이해가 갔어요. 돈을 그렇게 내고 애를 맡기니 저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한테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일을 떠넘겨놓곤 중간에서 돈까지 떼먹은 엄마도 밉고 돈 좀 준다고 지 애 봐주는 누나를 부리는 사람 취급한 남동생과 올케도 싫고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멍청하게 속아서 조카 육아를 떠맡고 살았던 제 자신한테 제일 화가 났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엄마랑 남동생네를 불러 한바탕 지르고 싶었지만 괜히 준비 없이 그랬다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얼마 뒤 있을 엄마 생일을 좀 앞당겨서 이번 주 주말에 하자고 했어요. 엄마 생일날은 평일이라서 남동생네랑 모여서 식사를 하기 힘들다고 말이죠. 뾰로통하던 엄마는 유명 한정식집에서 엄마 친구들까지 불러 하자고 했더니 반색을 하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동생한테도 전화해 이 같은 얘기를 했더니 칠순잔치도 아닌데 그깟 노인의 생일상을 뭐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차리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밥값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올케랑 몸만 오라는 말에 금세 태도를 바꾸고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로 잡았던 엄마 생일날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죠.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갔더니 엄마랑 친구분들은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은 연신 립서비스를 하셨어요. 딸 자식 잘 둬서 이런 데서 생일밥도 먹는다고 부럽다시며 결혼의 속썩이는 자식보다는 혼자 살더라도 부모 잘 챙기는 자식이 최고라고 말이죠. 잠시 뒤 남동생 내외가 조카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주문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올케가 생신 선물이라며 엄마한테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는 봉투 속 액수를 확인하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 역시 엄마한테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이런 데서 밥까지 사면서 또 무슨 돈 봉투까지 준비했냐고 하면서도 입은 귀에 걸려있더라고.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표정이 확 굳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양육비 청구서? 그동안 엄마가 착각한 내 몫의 돌보미 비용을 적은 청구서야. 회사에 150만 원씩 3년 동안 받았다며? 올 초부터는 20만 원씩 올려서 매달 170만 원씩 받았고 많이도 받았네. 엄마, 어쩜 사람이 그래? 나한테는 10원짜리 한 장 안 주고 어떻게 그 돈이 혼잣말 때만 냈대?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이면 당장 형사 고발감이야. 그래놓고는 매달 따박
3, 2, 1, go! Funky Fresh Beats!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MC들을 환영합니다. 막 나한테 내 용돈까지 받아갔어? 내가 지난 4년 동안 일을 돌보랴 일하랴 발 동동 구르며 산 거 몰라? 수면 부족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쌓여서 심리상담까지 받은 거 모르냐고. 그런데 그런 딸 팔아서 돈을 뜯어먹어? 내가 깜빡했던 거지 안 주려고 그런 건 아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 앉았다 일어서면 까먹고 돌아서는 기억이 안 나고 그래. 그 스타 돈 얼마나 한다고? 주면 될 거 아니야. 기집애가 치사하게. 너 그깟 일로 엄마 망신 주려고 이런 자리 마련한 거니? 그래서 내 친구들 죄다 불러낸 거야? 이거 아주 못된 년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욕먹으려고 이런 짓까지 해?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날 이때까지 널 키웠냐? 아이고 서러워서 정말.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다 이 나쁜 년아. 엄마는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딸한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더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미안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엄마, 쉬워하지 마. 아빠 살아계셨으면 내가 민우 육아를 맡을 일도 없었어. 애초에 민우를 봐주기로 한 건 엄마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선물 받아서 일해줘야 한다는 둥 되도 않는 거짓말 한 거잖아. 나한테 민우 떠넘겨놓고 엄마 뭐하고 다녔어?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화투 치고 양육비 가르친 걸로 해외여행 다니고 아줌마들이랑 보톡스 맞으러 성형외과 돌아다녔잖아. 그래놓고 뭐? 나중에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조카 잘 키우라고? 그럼 엄마는 제사밥 먹기 싫어? 자식한테 이렇게나 사기치게? 딸한테 치부를 모조리 들킨 엄마는 창피한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창가로 고개를 돌린 채 한숨만 푹푹 쉬셨죠. 그러자 남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누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생신이라고 불러놓고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막말로 그깟 돈 엄마가 좀 쓰면 어때?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누나 죽으면 누나 제사 누가 지내겠어? 우리 민우가 지낼 거 아니야. 그럼 조카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누나가 보상받을 건데 뭘 그렇게 유세야 구질구질하게. 뭐? 구질구질? 그래, 너 말 잘했다. 툭하면 그놈의 제사 타령하는데 그 제사밥 내가 먹을 수 있긴 한 거니? 솔직히 나 민우가 내 제사 지낼 거라고 생각 안 해. 보고 배운 게 있어야 하지. 너 이날 이때까지 아빠 제사 때 밤이라도 한 톨 깎아 올린 적 있니? 툭하면 일 때문에 바쁘다고 늦고 심지어 제사 때 안 온 적도 부지기수야. 어디 그뿐이니? 제사상에 음식 놓는 자리도 모르고 술잔을 오른쪽으로 돌리는지 왼쪽으로 돌리는지도 몰라서 매번 나한테 떠넘기는 게? 그런 주제에 니깎게 먼 제주를 민우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니? 엄마 죽고 나면 제사 한 번 안 지낼 놈이. 그러니까 네 아들 팔아서 제사밥 없자고 하는 사기 그만 좀 쳐. 나는 그딴 제사밥 먹을 생각 없으니까. 돌봄비 낸다고 지 누나를 종부리듯 하는 놈이 무슨? 솔직히 그동안 내 손에 네 돈 안 들어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돈 내가 받아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더럽고 치사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오늘 밥값 나눠내자고 할까봐 그깟 돈 몇 푼 아까워 노인네 생일을 뭐 그리 뻑딱지근하게 차리냐고 소리치던 놈이 나보고 구질구질하다고? 누가 더 구질구질한데 이놈아. 지훈아, 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엄마 생일상 차리는 돈 아까워서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어머,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에이씨, 몰라. 남동생은 인상을 팍 쓰고는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더 길게 말해봐야 자기한테 득될 일이 없다는 걸 안 거죠. 하여간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어쩜 돈 밝히는 것까지 똑 닮았나 몰라. 암튼 됐고 앞으로 네 아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도와달라고 주변에 매달리지 말고. 엄마, 거기 적힌 계좌 보이지?
그건 엄마가 떼먹은 돈 그리로 보내줘. 그동안 우리 민우랑 쌓은 정을 생각하면 그 돈은 안 받고 싶었지만 엄마랑 지훈이 그리고 옳게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꼭 받아야겠어. 그리고 나 오늘부터 당신들이랑 영 끊고 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 엄마가 죽어도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엄마 장례식장 갈 생각 없으니까. 아, 오늘 밥값은 엄마가 내. 그동안 엄마가 해먹은 돈 이자로 통차줄 테니까. 전 한바탕 쏟아붓고는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은 채 살고 있고요. 엄마랑 남동생한테는 일말의 미련도 없지만 내 조카 민우만큼은 매일 매 순간 보고 싶고 그리워요. 집에 있던 민우 짐을 챙겨서 남동생네로 보내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택배로 조카 짐을 보내고는 한동안은 내 자식 딴 집에 보낸 것처럼 헛헛하고 눈에 밟혀서 혼났어요. 그래서 잊으려고 더욱 일에 몰두했어요. 이제 얼마 뒤면 제 이름을 건 그림책이 세상에 나와요. 나와 내 조카 민우가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죠. 민우가 그 책을 보고 고모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려준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 제 가슴속에 담아두어야겠죠. 언젠가 우연이라도 만나게 될 그날을 기약하면서요. 털어놓고 보니 마음이 좀 낫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하고 시적인 말들이 와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솔직 담백하고 때로는 도발적인 말들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새로운 인연과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50대 여자입니다. 특출난 매력이 있거나 특별한 점이 없이 그냥 무난한 동네 아줌마에 지나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펑퍼짐해져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만두게 되어서 시간도 남아돌고 아이들은 커서 봐줄 게 없으니 할 거라고는 취미생활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살을 좀 빼고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땀 흘리는 게 제법 저랑 잘 맞더라고요. 혼자서 집 근처 산에 올라다니고 저녁에는 산책 겸 걸어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덕분에 50대지만 조금 날씬하게 멋을 부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젊었을 때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제가 살도 빠지고 가볍게 이것저것 함께 움직일 수 있어지니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 재밌고 말도 잘 통한다고 딸들과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녁이면 같이 남자친구 얘기도 하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몇 달 전에 딸이 요즘에는 엄마 나이 또래도 동호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엄마는 안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동호회 하면 아무래도 외도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편견 때문일까요? 괜히 꺼려지게 돼서 안 다닌 것도 있어요. 동네 언니 동생들은 한두 개씩 많이들 하는 것 같던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만큼 사교적인 성격도 못 되고요. 딸은 제가 혼자서만 운동하고 돌아다니는 게 안쓰러웠는지 뭐라도 배워보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핸드폰에 깔아서 쓰는 어플 같은 게 있던데 거기서 색소폰 동호회를 알게 되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악기도 좀 배워보고 싶었고 색소폰에 로망도 있어서 이거 해보고 싶다니까 딸들이 더 나서서 적극 추천해 주더라고요. 요새는 악기 동호회 하면서 합주도 맞춰보고 행사나 봉사 같은 것도 다닌다고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한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기 아빠가 괜히 싫어하면 어쩌나 책 잡히면 어쩌나 눈치도 보이고요.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몇 년 전 운동하러 언니들 따라 등산 모임 나간다는 것도 반대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보니 딸들이 물밑 작업을 잘해놓은 건지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해보라고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동호회에 가입하고 다들 만나는 정모날에 딸들에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받고 한껏 들뜬 채로 나가게 됐죠. 근데 또 막상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다들 악기들은 조금씩 다룰 줄 아시던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어렸을 때 피아노나 기타 같은 건 대학생 때 취미로 어깨 넘어 배워봤지만 내노라 할 만한 실력도 못 되고요. 안 한 지도 오래돼서 이야기에 끼기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회장님이랑 회원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이래저래 인사는 하게 됐어요. 다들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들만 나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말수가 적고 과묵한 분도 계셨는데 나름 분위기는 좋았어요. 자기소개도 하고 간단한 색소폰 기초 연주법도 배우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연습실도 집 근처라 운동하는 겸 겸사겸사 들러서 취미 활동하기도 좋아 꾸준히 배워봐야겠다 싶었죠. 정기 모임에 두어 번 나가고 연습실에서 사람들을 몇 번 마주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정기 모임 시간에 다들 합주하고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니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너무 말씀이 많은 분들은 제가 맞춰드리질 못하는데 저랑 비슷하게 평소에도 말수는 별로 없고 좀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쩌다 보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서 어색하게 술 한 잔 두 잔 하다가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봐야겠다 했죠. 저는 악기도 배우고 친구도 만들려고 여기 등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딱 잘라서 저는 친구 만들러 온 거 아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네 이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친구 말고 애인 만들러 왔습니다. 저랑 관심사가 비슷한 애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시는 거지? 이런저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냥 애인 만들러 왔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속뜻이 있는 건지 싶어서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쳐다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몰아가는 분위기처럼 그분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었는데 뭐냐면서 다들 은근슬쩍 이어주려는 분위기더라고요. 무슨 대학생들도 아니고 낯간지러워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엄청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괜히 저만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책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가 마무리되고 다들 2차 가려는 분위기길래 저는 이만 빠지겠다고 하고 인사를 한 다음 자리를 나왔죠. 집에 가려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저한테 폭탄을 던지신 남자분이 따라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간 적도 없는데 뭘까 아니면 원래 같은 동네였는데 내가 안 물어봐서 몰랐던 걸까 또 별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좀 걷다가 뒤에서 저를 툭툭 치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친구만 만들러 온 게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자기는 애인을 만들고 싶은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얼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리신 분이고 또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싫다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나도 이런 걸 바라고 동호회에 나온 건가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건가 아니면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야 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깊게 생각하냐면서 싫지 않으면 애인 하자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사람을 따라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숙박업소로 들어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정신을 문득 차리고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 왜 나한테 물어봤냐 예쁜 동생도 있고 훨씬 재밌는 언니도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죠.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게 좋았대요. 시끄럽고 말 많은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종종 보자는 그 사람한테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네요. 살면서 한 번도 일탈에 대해 꿈꿔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찾아온 사람이라 불나방 같은 사이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근데 뭔가 저돌적으로 남자답게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에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중년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소꿉친구들이 있습니다. 멤버는 저까지 총 5명이었는데 여자 1명은 멀리 이사를 간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 군대도 가고 이사도 다니면서 잠깐씩 연락이 끊기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고 또 저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자마자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참 많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였는지 소꿉친구 중 여자친구 하나가 자기 친여동생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 군대를 막 제대한 까까머리 복학생 아저씨가 뭐가 좋았겠어요. 처음에는 거절한 여동생이 언니의 계속된 권유로 소개팅을 나왔고 우리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다음 약속을 잡고 또 그 다음 약속을 잡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정이 쌓여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 그 여동생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소꿉친구는 저의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는 정말 허물없는 이제 진짜 친구 같은 가족이 된 거죠. 어른들 앞에서는 존칭을 쓰면서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허물없이 지내곤 했습니다. 저는 어느덧 사랑스러운 2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날씬하고 귀여운 아내는 어느덧 펑퍼짐한 아줌마로 변해가고 있었죠. 근데 저희 소꿉친구이자 처형은 프리랜서 방송 작가였는데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그녀는 즐거운 싱글로 잘 나가고 있었고요. 30대 중반을 지나면서도 처형은 싱글인데다가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솔직히 외모로만 보자면 아내보다도 이제는 늘씬하고 세련됐습니다. 그런 처형과는 저희 집과도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한 번씩 우리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 아이들이랑 시간도 자주 보내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확실히 더 자주 얼굴을 볼 기회가 많았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내와 셋이 술도 한 잔씩 하고 서로 고민거리도 주고받고 혼자 사는 여자로서 생기는 고충도 털어놓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처형한테 친구들을 전부 불러 술 한잔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남자 상사가 자기를 엄청 힘들게 한다고요. 친구들과 저녁 식사 겸 반주를 하고 2차까지 가면서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따라 술도 마시지도 않는 것 같았는데 처형은 어질어질하면서 다리까지 풀린 듯해 보이길래 저는 처형을 업고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릴 때부터 본 친구라 그런지 단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눈여겨본 적도 없어서 몰랐었는데 처형을 업은 제 등에서 전해오는 꽉 찬 느낌이 저도 모르게 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처형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는데 처형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냐며 서럽게 우는데 무슨 이유인 건지 그때까지는 정확히 몰랐죠. 계속 그렇게 울길래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라면서 조심스레 처형의 어깨를 다독여주는데 그 순간 처형의 가녀린 몸짓에 제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가깝게 본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쁘더군요. 처형은 저한테 안겨 흐느끼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저도 지금껏 처음 봐서 갑자기 짠한 마음이 들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처형을 안고 다독여 주었더니 처형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 안기면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위로해 주려고 한 것뿐인데 그런 모습이 저의 잠자고 있던 본능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형을 토닥여주던 저는 속으로 순식간에 정말 별 이상한 상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손으로 처형의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저는 이미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처형은 놀랍게 제 손을 피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는 듯 느껴졌고 오히려 그 느낌이 좋다는 듯이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반쯤 내려간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는 처형의 말이 그때는 이미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왔고 은근한 눈빛으로 저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왜 이제서야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건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처형의 옆으로 바짝 다가갔는데
처형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술이 덜 깬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떨떨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처형과의 비밀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처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지금처럼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욕심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속이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형이 그날 밤 아무에게도 동생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건 절대 아니었는데 정말 아직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과 실수를 해버렸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알지만 자기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버렸다고요. 처음엔 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자꾸만 연락이 오고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처형은 이제 잘해주는 사람한테 의지가 하고 싶어진 건지 사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임신 4개월째 접어들었다고요. 원래도 빈혈기가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한동안 못 먹어서 어질어질했다는군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요. 며칠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을 하던 방송국 사람이었는데 다시 만나리도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아무 일 없었다 치고 다 잊어버리면 그만인 건데 매일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다 애까지 덜컥 생겨버렸다고요. 사는 게 지쳤던 건지. 왠지 유능하고 매력적인 남자인데 그 사람이 조금씩 유혹하자. 술 먹고 분위기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렸다고요.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데. 저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유부남 만나니까 좋냐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길래 결혼한 남자인지 전혀 몰랐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화가 나서는 그 남자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 했는데 남자가 자기 말 좀 들어달라면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끝까지 매달렸다고 합니다. 남자가 끝까지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서 지금 부인이랑은 1년 전부터 이혼을 하려고 했다고 말 못한 건 미안하고 자기가 이기적인 거 알지만 자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계속 붙잡았다고 하네요. 임신 사실도 알게 되어서 부인과 정리하고 같이 잘 키우자고 했고 남자가 부인이랑 정리한다고 기다려달라길래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자 쪽에서 이혼은 잘 끝나지 않고 곧 있으면 금방 배도 불러올 텐데 걱정이라고요. 이 남자가 좋으면서도 죄책감에 휩싸인 채로 서류 정리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요. 헤어지자고 자꾸 싸우면서도 소리치면서 처형도 이제는 아기 때문에라도 이미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을 것 같고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네요.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도 처형 집에 알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도 수차례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아주 고지식하면서도 올곧은 분들이십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아마 장인 장모님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시게 분명하겠죠. 아직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 아내에게는 처형한테 일어난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고지식한 사람인데다가 커리어만으로 잘 나가는 언니를 항상 대견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남자를 같이 만나 단판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걸까요? 우선 제 아내에게 먼저 알리는 게 좋을까요?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요즘 풀 곳이 생겨서 굉장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만 지내서 되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집 반복이랑 지겹기도 하고. 한참 벚꽃이 필 때라 남들은 다들 벚꽃 구경도 가고. 커플들끼리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랑 오랜만에 술 약속을 잡았어요. 계속 야근에 힘들었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시고 죽자라는 기분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남들은 이 좋은 날 다들 벚꽃 구경이며 데이트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야근에 여자인 친구랑 술이나 진탕 먹고 있으니. 야 나라도 술 마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왜 외롭다 외로워 남자랑 못한 지도 2년이나 됐어. 다들 데이트하느라 신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만 하니까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 야 너는 심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요 외롭다고 이거 1급 비밀인데 외로운 중생을 위해 내가 알려줘야겠구만. 뭔데 얼른 알려줘봐. 내가 요즘 재택 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아는 언니가 너 가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마사지 샵을 추천해줬는데 대박이야 뭐야 외롭다는데 뭔 마사지 장난하냐.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니까 너 가면 완전 뿅 갈 걸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뿅 가긴 뭘 뿅 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진짜 대박이라니까 뭐 어떻길래 그래. 아니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샵 소개는 뭐람 너 내일 연차라고 했지. 예약제니까 꼭 예약하고 가 예약 다 차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아.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길래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참나 안 맞지 뭐 그런 거냐 가보면 알아 내가 연락처. 카톡 보내놓을게. 친구랑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니 예약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이길래. 그런가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친구한테도 예약 다 차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나 된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 많아야 다 6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출근해서 팀장님한테 반차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했으니까 반차 하나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서 반차를 쓰고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쉬다가 갔어요.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니 남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려준 대로 탈의실에 와서 보니 속옷도 탈의를 하고 가운 하나를 걸치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데스크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지만 마사지는 여자분이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가운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아로마 향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벌써부터 심신이 안정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 베드에 누우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내에 따라 누웠어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손에 힘이 다르니 더 잘하시려나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요. 어깨부터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남자의 손길이 닿으니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 미영이 소개로 왔는데 S코스가 좋다고 하던데. S코스로 받을게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싱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슴 위쪽뿐 아니라 가운 안쪽까지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림프를 풀어줘야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이 안쪽까지도 풀어줘야 해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로마향 때문인지 노곤노곤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뭉쳐있는 곳을 어쩜 이리 잘 찾는 건지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약이 다 찰만하네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라인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기분이 업되고 그랬어요. 자꾸 자극을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남자랑 인연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히 미치죠.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S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곳 깊숙이까지 현란한 손기술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게 S코스라는 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스러울 틈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 다 잊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마사지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S코스를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조금만 더 저도 모르게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요. 빠르게 마무리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나왔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마주하니 뒤늦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와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다. 이건 진짜 천국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나 여기 되게 자주 올 것 같아. 역시 너 엄청 만족해할 줄 알았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한두 푼도 아니고. 정신 차려. 아주 잠깐씩만 즐기고 얼른 남자친구나 만들라고. 야,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야. 이런 경험 처음 해봐. 그치, 나도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 완전 뿅 같잖아. 친구랑 한참을 전화했고. 집에 와서 완전 푹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또 예약을 해야 될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분께 예약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마사지 샵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분간 못 사귈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매번 갈 때마다 천국을 선물해주니 미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